아니, 저 남자, 저게 뭐지? 작업복 바지에. 저의 호흡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정신을 잃게 할 정도였어요.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는 급히 드라이버를 주워들고 사다리 위에 있는 그에게 건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죠.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테리어 시공업자 한진우 씨는 묵묵히 내려와 제 손에서 공구를 받아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스친 그의 손가락은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평소보다 약간 붉어진 듯 했지만 그는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천장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욕실을 빠져나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고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정신 차려, 이지은. 쉰둘이나 먹은 여자가 젊은 남자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당황하다니. 정말 주책이야. 하지만 방금 전 사다리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그 충격적인 실루엣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작업복 바지가 터져나갈 듯 선명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50평생 그런 광경은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게 맞을 겁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전 남편 박창식,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아니, 형편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결혼 전 경험이 없던 저는 그저 모든 남자가 다 그 사람 같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본 것은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저게 진짜라고? 저런 게 사람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올해 52살이죠. 2년 전 저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아왔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제 전 남편 박창식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저를 속였지만 결혼식 올린 지 반년도 안 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 때부터 그의 입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집구석 하나 제대로 못 치워? 마트 파트타임 일에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던 저였지만 그에게 저는 그저 화풀이용 샌드백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그의 악마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 집안에는 수백만 원씩 명품 선물을 사가면서도 형편이 어려웠던 제 친정에는 과일 한 상자 보내는 것도 아까워하며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는 회사에 큰일이 터졌다며 장례식 내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친구들과 여자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있었더군요. 아이들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들과 딸이 대학만 졸업하면 이 지옥을 나가겠다고 매일 밤 다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2년 전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을 때 저는 자유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창식이 먼저 뒤통수를 쳤습니다. 20살이나 어린 새파란 여자와 바람이 난 겁니다.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했습니다. 야, 너 같은 늙고 쭈글쭈글한 여자를 누가 데려가냐? 그냥 주는 돈 받고 꺼져. 20년 헌신을 비웃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도끼를 품었습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받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마련한 곳이 바로 이 경기도 끝자락의 낡은 2층 주택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소중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집이 너무 낡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고 여러 업체를 거치다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 한진우 씨였습니다. 43살의 과묵한 남자. 첫인상은 투박했지만 눈빛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집 구석구석을 제 일처럼 살피며 견적을 내주었고 가격 또한 다른 곳보다 훨씬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점심을 챙겨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욕실 공사를 돕던 중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욕실 안에서는 드릴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그냥 작업복이 헐렁해서 그렇게 보인 거야. 땀에 젖어서 옷이 달라붙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제 심장은 정직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52의 나이에 다 죽은 줄 알았던 제 몸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과연 제가 본 것이 그저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작은 감옥 속에 갇혀 살던 제게 찾아온 믿기지 않는 선물일까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뜨겁고도 통쾌한 인생 역전의 서막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욕실에서의 그 짧은 사건 이후 저는 진우 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 드릴 소리 하나하나가 제 귓가를 때린 때마다 자꾸만 사다리 위에서 보았던 그 압도적인 실루엣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52이나 먹은 여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수백 번 다짐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허리춤과 탄탄한 허벅지로 향했습니다. 진우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북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에 가까웠죠. 점심 식사 시간, 평소처럼 마주 앉아 김치찌개를 먹는데 숟가락 소리만 정막을 깨웠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뗐습니다. 지은 씨, 혹시 제가 불편하신가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하마터면 국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얼버무렸지만 제 얼굴은 이미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압니다. 여자분들이 저를 보면 가끔 그렇게 놀라거나 피하신다는 걸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거실 가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무거운 소파를 함께 옮기던 중 바닥에 놓인 전선에 제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대로 고꾸라지려던 찰나 진우 씨의 커다란 팔이 제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한 가슴 근육의 박동이 제 등에 그대로 전해졌고 무엇보다 제 허벅지 뒤편에 닿은 그것의 질감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하며 비현실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 존재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우 씨는 황급히 저를 떼어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복잡한 슬픔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사를 마치고 가려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보냈다가는 궁금증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저랑 술 한잔 어때요? 그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작업복을 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취기가 오르자 진우 씨가 믿기 힘든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전 올해 43입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여자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가 20년 넘게 혼자였다니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0살 때 처음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처음 관계를 가지려던 날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너무 커서 무섭다고 짐승 같다면서요. 그 뒤로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처음엔 그의 듬직한 외형에 반했다가도 막상 진짜 모습을 마주하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괴물 취급받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았죠. 어차피 난 평범한 사랑은 할 수 없는 몸인가 보다 하고요.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못해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진우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말에 진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 전 남편 창식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껴본 적 없었다는 것, 늘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시달리며 오히려 제 매력을 탓하며 살았다는 비밀을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궁금해요.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할지. 제 도발적인 고백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진우 씨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그는 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52살의 이혼녀와 43살의 수총각.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예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문 안 열어? 이지은, 너 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2년 전 제 인생을 망쳐놓았던 그 목소리, 전 남편 박창식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채로 행패를 부리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바람이 나서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박창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은, 당장 문 열어. 내가 돈 좀 생겼다고 젊은 놈이랑 놀아난다는 소문 다 들었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내뱉는 그 추잡한 말들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냥 무시하라고 했지만 박창식은 이제 담벼락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인테리어 업자인지 뭔지 하는 놈아. 너 우리 마누라 돈 보고 꼬셨지? 그 늙은 여자가 너한테 얼마나 퍼주든 당장 나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진우 씨가 제 어깨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저지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지은 씨는 여기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진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85cm가 넘는 거구에 떡 벌어진 진우 씨의 체격 앞에 키 170도 안 되는 박창식은 순식간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서 이 밤중에 뭐 하는 짓입니까? 진우 씨의 위압적인 기세에 박창식은 순간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이내 삿대질하며 대들더군요. 나 이 집 안주인 남편이야. 너 같은 놈이 감히 어디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였습니다. 진우 씨가 한 걸음 더 다가가 박창식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혼했으면 이제 남이죠. 한 번만 더 지은 씨 이름 함부로 부르거나 행패 부리면 그땐 법대로 안 합니다. 제 손이 좀 매운 편인데 감당하시겠습니까? 진우 씨가 주먹을 꽉 쥐자 굵은 팔뚝의 근육이 터질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압도적인 피지컬에 겁을 집어먹은 박창식은 이거 나 경찰 부를 거야 라며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창피함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저를 향해 진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저런 사람 때문에 울지 마세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진우 씨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남은 소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는 아까 박창식이 했던 늙은 여자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워요. 나이요? 저한테 그건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견뎌온 숭고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전 남편은 20년 내내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했지만 이 남자는 만난 지 2주 만에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취기와 분위기에 취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서툴지만 뜨거운 입맞춤 속에 진우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잠시 멈추더니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괜찮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은 평범하지 않다고요. 혹시라도 제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놀라게 할까봐 무섭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거절당해온 남자의 깊은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고 제 심장 위에 올렸습니다. 진우 씨,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생에 이런 감정을 다시는 못 느낄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저에게 알려주세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2층 제 침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52의 여자와 43의 남자.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받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서로의 온기만이 전부였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진우 씨는 제 몸 구석구석을 보며 예쁘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모든 것이 제 눈앞에 드러났을 때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다리 아래에서 보았던 것보다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한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진우 씨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진실이 온전히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23년 동안 그가 왜 괴물 취급을 받으며 혼자 살아야 했는지, 왜 여자들이 울며 도망갔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보아온 박창식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다른 생명체처럼 느껴질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 반응을 살피며 잔뜩 긴장한 채 몸을 굳혔습니다. 지은 씨 역시 무섭죠?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제가 나갈게요.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불안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단단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요, 나가지 마세요. 진우 씨, 저를 믿고 여기까지 와준 거잖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와줘요. 그날 밤 저는 52년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진우 씨는 마치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제 몸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느껴지는 묵직한 채워짐은 20년의 공허함을 단숨에 날려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아프면 꼭 말해요, 제발. 그는 끊임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며 저를 배려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박창식과의 관계가 그저 무의미한 의무방어전이었다면 진우 씨와의 시간은 영혼까지 뒤흔드는 폭풍 같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남자의 절실함과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쾌락을 알게 된 여자의 환희가 어우러진 밤이었습니다. 새벽녘 진우 씨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건 가짜였어.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마트에 나갔던 저는 이웃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할머니들. 저 여자가 그 여자지? 돈으로 젊은 놈 사서 집안에 들였다는. 등 뒤로 꽂히는 비수 같은 말들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창식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날 밤 쫓겨난 뒤로 동네 방네 추잡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나를 쫓아냈다. 인테리어 업자놈이랑 눈이 맞아서 공사비 대신 몸으로 때우고 있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집 주소와 진우 씨의 얼굴이 교묘하게 가려진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우 씨에게도 타격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받기로 했던 다음 공사들이 줄줄이 취소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횡한 일 스케줄을 보며 제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 일까지. 하지만 진우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비겁한 겁니다. 일이야 다른 동네에서 구하면 돼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없으면 저 인간한테 또 당할 거잖아요. 저 절대 안 떠납니다. 그의 든든한 말에 힘을 얻었지만 박창식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인간은 아예 제 집 앞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두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불륜녀 이지은은 내 집을 돌려달라. 젊은 제비에게 홀려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여편네. 라는 문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제 집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당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 찾은 제 소중한 행복까지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도망가지 말아요. 이번에는 제가 앞장설게요. 저 인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집 앞에 걸린 추잡한 현수막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예전의 이지은이 아니라고 말이죠. 박창식은 제 침묵을 이용해 저를 미친 불륜녀로 몰아갔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며 모아온 것은 원망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진우 씨의 손을 잡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과 부녀회원들이 모여 제 흉을 보고 있던 참이었죠. 제가 들어서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분은 대놓고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어디 얼굴을 들고 여기까지 와? 젊은 놈이랑 놀아나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먼. 부녀회장의 가시돋친 말에 저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이장님께 건넸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제가 젊은 남자에 미쳐 남편을 버렸다고요? 박창식이 뿌린 거짓말 말고 진짜 진실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이장님의 손을 통해 회관 스피커로 울려 퍼진 소리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엔 박창식이 28살 내연녀와 히히덕거리며 저를 늙은 고철 취급하던 대화,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내밀며 저를 구타하던 날의 생생한 비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지은, 너 같은 여편네랑 20년 산 것도 용해. 저기 젊고 싱싱한 애 보이지? 너랑은 차원이 달라. 위자료? 한 푼이라도 줄 때 고맙다고 하고 꺼져.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박창식의 악마 같은 목소리에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어지는 파일에는 이번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저에게 돈을 요구한 최근의 통화 내용까지 담겨 있었죠. 회관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겉으론 멀쩡해 보이더니 순 사기꾼이었네. 아이고, 여기 이 여자가 그동안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았단 말이야? 비난의 화살이 순식간에 박창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달려온 박창식이 씩씩거리며 회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지은, 너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이야?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제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공중에서 진우 씨의 커다란 손에 가로막혔습니다. 진우 씨가 박창식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꽉 잡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여기 사람보단 짐승이 많은 줄 알았는데 딱 한 마리 있네요. 어르신들 앞에서 또 폭행하시려고요? 박창식은 진우 씨의 기세에 눌려 꼴사납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놈 봐라. 이거 완전 제비네. 야, 이 동네 사람들아. 이놈 인테리어 업자 사칭해서 공사비 다 빼돌리고 이 여자 등쳐먹는 놈이에요. 내가 고소할 거야. 너희 둘 다 감옥 갈 줄 알아. 박창식의 발악에 이장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조용히 못해? 녹취록 다 들었네. 자네가 바람 피워 조강지쳐버리고 이제 와서 무슨 행패야. 하지만 박창식은 포기하지 않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람은 피웠다 치자. 근데 저놈은 40 넘은 놈이 50 넘은 여자랑 붙어먹는 게 정상이냐고. 저놈 신체에 결함이 있어서 여자들한테 변태 취급받던 놈인 거 내가 다 조사했어. 진우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그의 트라우마를 박창식이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듯 까발린 것이었죠. 진우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창식을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결함? 아니, 진우 씨는 당신 같은 옹졸한 남자는 평생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정력을 가진 사람이야. 당신처럼 3분 만에 끝내고
코 고는 남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나를 진짜 여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당신이 작고 비겁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사람은 그 큰 몸으로 나를 지켜줬어. 어디서 감히 비교를 해? 제 파격적인 발언에 마을 회관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52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당당한 성적 선언에 어르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창식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손을 맞잡으며 박창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창식 씨, 당신이 조사했다는 그 결함 덕분에 지은 씨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당신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끊긴 일감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이미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당신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배상해야 할 겁니다. 박창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 회관 문턱에 걸려 꼴사납게 넘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회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에라이, 덩치값도 못하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니라고. 당장 꺼져. 마을 회관에서의 한판 승부 이후 동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창식이 퍼뜨린 추잡한 소문은 오히려 그의 파렴치한 과거를 드러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죠. 게다가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당당한 선언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진우 씨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묘한 호기심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제 집 앞에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박창식이 꾀죄죄한 몰골로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진우 씨가 접수한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억소리나게 날아간 데다 그가 믿었던 20살 어린 내연녀가 박창식의 돈이 바닥나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술 기운에 미쳤었나 봐. 대문을 열자마자 박창식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위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한낱 동정심을 구걸하는 찌질한 노인네의 모습뿐이었죠.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나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냐고. 그런데 어쩌나? 난 지금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나은 남자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그때 진우 씨가 작업복 차림으로 집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땀에 젖어 몸에 밀착된 티셔츠 위로 드러난 그의 거대한 체구에 박창식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 고소장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행패입니까? 진우 씨의 낮은 목소리에 박창식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아니 진우 사장님,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 지금 갈 곳도 없고 돈도 한 푼 없어요. 진우 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씨 가슴에 박은 대못은 생각 안 합니까? 법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당신이 내 업무 방해한 덕분에 우리 사무실 아주 바빠졌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진우 씨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창식이 퍼뜨린 소문이 역설적으로 몸 좋고 힘 좋은 젊은 기술자가 꼼꼼하게 일해준다는 홍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우리 집 화장실도 좀 봐달라, 싱크대 물이 샌다며 앞다투어 진우 씨를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수리를 핑계댔지만 사실은 저를 당당하게 만든 그 압도적인 남자의 실물을 구경하고 싶어 하는 눈치들이었죠. 진우 씨는 밀려드는 일감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1층에 진우 인테리어 사무실 간판을 정식으로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불륜 커플이 아닌 능력 있는 연상연하 커플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단둘이 거실에 앉아 매출 장부를 정리하던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괴물이라고 숨어 살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제 일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저는 그의 단단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니요, 진우 씨. 당신이 가진 그 특별함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뿐이에요. 우린 이제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23년의 갈증을 풀어내듯 진우 씨는 더욱 열정적으로 저를 안았고 저는 그 압도적인 환희 속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순탄하기만 할까요? 우리가 행복의 절정에 취해 있을 때 박창식은 마지막 남은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내며 저희의 행복을 박살낼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바로 저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행복은 달콤했지만 박창식의 집요함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저질스러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를 어쩌지 못하자 그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제 아이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큰딸과 막내 아들이 경기도 제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아빠 말이 정말이었어? 딸아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따라온 아들도 거실 한쪽에 놓인 진우 씨의 작업 도구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알고 보니 박창식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젊은 제비한테 홀려서 집까지 넘겨주게 생겼다. 아빠는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엄마는 외간 남자랑 살림을 차렸다며 눈물의 쇼를 했던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래?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당장 그 아저씨 내보내. 딸의 날카로운 말은 박창식의 폭언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작업복에 먼지를 잔뜩 묻힌 진우 씨가 1층 사무실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진우 씨를 보자마자 당신이 우리 엄마 꼬신 그 제비냐며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진우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흥분한 아이들에게 진우 씨의 진심이 들릴 일이 없었죠. 상황이 험악해지자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박창식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제가 맞았던 날들의 사진, 박창식이 내연녀와 주고받은 추잡한 메시지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다닐 때 엄마가 몰래 파트타임 일을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는 동안 아빠는 골프 치고 유흥업소를 전전했다는 증거들까지요. 너희에겐 좋은 아빠이고 싶어서 엄마가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엄마를 무너뜨리려고 너희까지 이용하는구나. 엄마가 이 남자 만나는 게 부끄럽니? 엄마는 5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어. 박창식 옆에서 숨막혀 죽어가던 나를 살려낸 건 이 사람이야. 제 눈물 섞인 고백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실은
어머니의 고열을 짜내며 살던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에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진우 씨가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의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미 공증까지 마쳤어요. 이 집과 모든 권리는 지은 씨 명의로 유지될 것이고 저는 지은 씨 곁에서 그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진우 씨가 내민 공증 서류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엄마를 가장 몰아세웠던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말만 듣고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아들도 진우 씨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진우 씨가 정성껏 차린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진우 씨의 듬직하고 정직한 모습에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진우 씨의 탄탄한 체격을 보며 아저씨 운동 엄청 하셨나 봐요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박창식의 마지막 카드가 오히려 우리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박창식은 여기서 멈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제 편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비열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제 편으로 돌아서자 박창식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그는 이제 단순한 비방을 넘어 진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매장할 무서운 함정을 팠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던 저희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우 씨를 성추행 혐의로 임의동행하겠다는 것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박창식이 돈 몇 푼을 주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를 매수해 진우 씨가 공사 견적을 핑계로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게 만든 겁니다. 박창식은 경찰서 앞에서 기자라도 불을 기세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놈 저럴 줄 알았어. 몸집만 컸지 속은 아주 썩어빠진 변태라니까. 진우 씨는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 여자들에게 괴물 취급받으며 입었던 상처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취조실로 끌려가는 진우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지은, 정신 차려. 내가 무너지면 진우 씨는 끝이야. 저는 곧바로 박창식의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그가 돈이 어디서 나서 사람을 매수했을까를 추적하던 중 그가 최근까지 연락하던 내연녀 미나의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박창식에게 차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박창식의 남은 비자금을 털어 도망친 상태였죠. 저는 그녀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박창식이 당신 명의로 빼돌린 돈, 그거 횡령으로 신고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하지만 내가 박창식이 이번에 짠 판을 증언해주면 난 모든 걸 덮어주겠어. 미나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제가 내민 박창식의 협박 문자 기록과 통장 내역을 보더니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박창식은 미나에게도 이번 한 것만 성공하면 이지은 집 뺏어서 너랑 살게 해주겠다며 사기를 치고 있었더군요. 저는 미나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침 박창식이 가짜 피해자 여자를 데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죠. 박창식은 저와 미나가 같이 나타나자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야, 미나, 내가 왜 여기? 미나는 경찰 앞에서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아저씨가 시킨 거예요. 저 여자애한테 돈 주고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하라고요.
저한테도 공범이 되어달라고 협박했어요. 매수됐던 가짜 피해자 여자도 미나의 등장과 경찰의 압박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백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 준다고 해서.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무고죄와 업무방해, 거기에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박창식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지은, 너 이럴 수 있어? 우리 20년 살았잖아. 살려줘.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박창식의 비명은 경찰서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진우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우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은 씨, 무서웠어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진우 씨. 그 괴물 같은 인간,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못 나타나요. 당신을 지킨 건 내 사랑이고 당신의 정직함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을 옥죄던 그 무거운 낙인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눈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 앉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지은 씨, 저 이제 정말 당신의 남자로, 평범한 한 남자로 살아도 되는 거겠죠?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아 제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진우 씨, 당신은 평범한 남자가 아니에요. 나를 살린 영웅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내 사람이에요. 우리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한 사랑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희에게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제 배가 남산만큼 불러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복덩이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2세의 고령 임신이었지만 진우 씨가 매일 같이 정성껏 차려준 보양식과 지극정성, 보살핌 덕분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했던 진우 씨는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아기 침대와 흔들목마를 만들며 행복한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던 날 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수술실 문 앞까지 따라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은 씨, 무서워하지 마요. 내가 바로 밖에서 기다릴게.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자 기적이야.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수술실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의 고통과 2년의 방황,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까지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가 아이의 울음소리 한 번에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진우 씨는 아이를 안아들자마자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23년 동안 괴물이라 불리며 사랑을 포기했던 남자가 드디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선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100일 잔치는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 열렸습니다. 큰딸과 아들도 새 동생을 보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웠죠. 엄마, 동생이 진우 아저씨랑 붕어빵이야. 너무 잘생겼어. 딸아이의 말에 진우 씨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 과거의 아픔, 그런 것들은 우리 세 식구의 단단한 행복 앞에선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감옥에서 비참한 소식을 전해오던 박창식은 결국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홀로 쓸쓸히 병동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뿌린 악의 씨앗이 결국 자신을 삼켜버린 처참한 결말이었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제가 가진 행복을 시샘했다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그의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진우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겸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의 성실함과 제 꼼꼼함이 소문이 나서 이제는 멀리 서울에서도 공사 의뢰가 들어올 만큼 번창했습니다. 가끔 카페에 앉아 있으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시니어 여성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제 초음파 사진과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52면 아직 아가씨예요. 인생의 봄날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기 내어 문을 여는 순간 시작되는 거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와 진우 씨, 그리고 우리 아이의 사랑 이야기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식상하지만 진리입니다. 제가 증명했잖아요. 사랑에는 나이도 한계도 없습니다. 오로지 서로를 아끼는 진심만 있다면 말이죠. 인생의 가시밭길 끝에서 장미꽃을 피워낸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아내,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당당한 여자 이지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52세 지은 씨가 보여준 용기와 43세 진우 씨의 순수한 사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도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사이다 같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름의 고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